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아나운서 최지인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괜찮아 다시 하면 되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제 그림 이야기와 함께 현대미술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미술 교육과 미술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국내외 유명한 작가들,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의 이야기들 풀어볼까 합니다. 그림 어렵지 않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저는 10살 때부터 미술 과외를 하면서 미술을 전공하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12살 때 갑자기 교장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을 교장 선생님이 불러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왜 그런지 물어봤지만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모셔오라고만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 30분 정도 막 밖에서 기다리다가 엄마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아이라고, 교육자로서 이 아이의 재능이 있음에도 그냥 지나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직무유기인 것 같아서 어머니 모셔오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다. 얘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시면 내가 입양을 해서라도 이 아이를 미술 쪽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커요. 괜찮겠다. 미술 찾았다. 이 아이의 재능을 찾았다 하고 학원을 막 알아봤어요. 강북에 한 학원, 강남에 한 학원이 딱 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강남이 더 좋겠지라는 마음에 강남에 있는, 그러니까 예술 학교를 보내는데 특화된 학원을 보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재능이 정말 많은 줄 알았겠죠. 갔는데 저 같은 애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에 좌절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린 나이에.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고요. 막 그때도 하루에 8시간을 기본으로 미술을 시켜요. 8시간 금방 지나가요. 한 3시까지 수업을 들으면 4시까지 학원에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 4시까지 학원에 와서 4시부터 10시까지, 4시부터 8시까지 한 타임, 30분 쉬었다가 또 한 타임 하면 12시 반 정도, 1시쯤 되잖아요. 그때 이제 끝나서 집으로 오는 건데 또 숙제를 줘요. 그래서 숙제를 주는 게 선연습.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하다가 한 장, 2장 밀렸던 게 100장이 된 거예요. 100장을 한꺼번에 그리니까 새벽 4시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놀란 거예요. 부모님이 놀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라고, 그냥 선연습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여기 근육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른 직선을 그리게끔 연습을 하는 거고, 이 선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낙서 같은 거를 새벽 4시까지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집에서는 좀 이제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하고 싶었어요. 재밌었어요. 12시까지 해도. 재밌었지만 점수를 내요 또.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를 내는데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점수를 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좌절을 했어요. 좌절을 했지만 이게 싫진 않았어요. 그림 그리는 게. 그래서 미술학원의 방침이 원래 실패도 습관이다. 실패하는 경험은 필요 없다. 성공하는 경험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아예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하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고 준비를 다시 하면 어떻겠니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좀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예고 준비를. 그래서 예고 예비반을 다시 들어가라 해서 예고 예비반을 들어갔는데, 이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남과 비교하지 말기.
그때는 그때의 나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나를 안아주고 싶어요. 토닥여주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아세요 이거?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러면 이게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편안하죠?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도 아마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과거로 돌아갔을 때 한번 좌절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괜찮아. 지나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죠. 별거 아니야. 괜찮아. 너는 충분히 사랑스러워.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의 그림도 좋았어. 근데 다만 물 조절을 못했을 뿐이야 라고 그때 저를 안아주고 싶어요. 그때 소면은 됐는데 수채화가 힘들었어요. 수채화의 포인트는 붓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붓끝에 요만큼만 물을 묻히면 되는데 요만큼 물을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칠만 하게 된 거죠.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죠. 물칠만 하는데 색깔을 입히면서 조금씩 진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물칠, 물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화면을 통해서도 보시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혹시 미술 교육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였고 저희가 들었던 얘기는 너네가 1월을 3년 동안 공부를 해? 안 쓰면 다 잊어버린다? 그냥 그려, 우동 그려서 먹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 이렇게 표시를 해. 그려서 탑에 이러면 되잖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림으로 표현해. 말로 표현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말로 다 못하겠는 거예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다 보니까 말 표현 방법이 어색해져서 말을 더 못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그림도 아마 나중에 보게 되실 건데 예중을 안 갔지만 다시 예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예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물 요만큼만 묻히면 돼. 그 다음에 물 조절하는 거 알게 되고 그래서 예고는 합격했고 미대 졸업하고 미술대학원까지 다녔어요. 근데 예고 때도 또 한번 학원에서도 잘하는 애들만 다 모아놨잖아요. 예고 때도 또 한번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다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천재가 아닌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부를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구나 세상에. 근데 아마 유학을 가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물에 갈수록 비슷한 사람들 많이 모이고 비교하게 되고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좌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재능은 있었지만 그때 이제 중학교 때는 그만뒀고요. 고등학교 때 느낀 거는 다 비슷한 재능이 있어요.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연습 시간을 늘리자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정말 선생님 그림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 전공 선생님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일찍 가서 10분에서 30분 정도 사과 하나를 더 그렸어요. 조금 더 늦게 끝내거나 스스로. 그래서 사과 하나를 동양화로 그리는 건데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성을 못했어요. 계속 마음에 안 들게 나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가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옆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면 되잖아요. 했는데 이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러고 또 해보고 선생님이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돼. 방법 알려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사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10분 만에 마음에 드는 그림 그리게 됐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어느 순간
전공에서는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애들,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는데도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라는 포인트는 연습이었어요. 무조건 연습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교했을 때 포기했으면 그림 지금 안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원 준비부터 포기를 했다면 그냥 거기서 저는 끝쳤을 것 같고, 예고 때도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하고 포기를 했다면 저도 안 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좌절을 사실은 경험하고, 그래서 예고 그렇게 졸업했잖아요. 나름 그래도 특목고 중에 좋은 학교거든. 잘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막 여대 특히 없대요. 이대 애들 다 어디 갔어? 물어보기도 해요. 제 앞에서는. 저는 숙대 나왔는데 저는 숙대니까 그래서 너는 활동하네. 근데 이대 아무도 없어? 이러면 진짜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게 저도 활동하면서 저희 동문 만난 적이 3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기가 쉬운 장벽들이 사실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미술계가 많이 발전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이 어렵죠. 그림 쉽진 않잖아요. 혹시 아는 화가 있으세요? 혹시 화가들이 쓴 책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책 썼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쓴 화가를 봤어요. 김지희 작가라고 자기 그림이랑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근데 좋은 거예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팝아트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온 작가고, 아마 아트페어 가시면 조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구나 이러고 책을 썼는데, 광수생각 혹시 아시죠? 그런 책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딴 생각을 하지, 난 늘 내 생각을 해 라는 시 혹시 기억나세요?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의 사랑시를 썼던 작가인데,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사랑 얘기를 풀어나가면 좋겠다 해서 사랑 이야기 더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제 그림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고흐라는 작가가 테오에게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계속 쓰잖아요. 고흐의 그림만 있다면 고흐의 그림은 아마 묻혀졌을 수도 있어요. 테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테오가 왜 편지 썼는지 아시죠? 테오가 동생이에요. 근데 고흐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해줘요. 근데 고흐는 지금 생각을 하면 동생이 먹여 살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고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 혹시 아시죠? 귀 잘린 거에 대해서. 귀가 잘렸잖아요. 자화상 보면. 근데 고갱이랑 살았어요. 원래 같이 동거를 했어요. 작업실을 공유한 거예요. 작업실을 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싸워서 당시 고갱이 펜싱을 즐겼어요. 그 펜싱 칼로 귀를 잘랐다, 이런 설이 있고요. 고흐가 마시는 술이 압생트라는 술이에요. 근데 그 압생트라는 술을 마시면 환각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싼 술이에요. 독하고 싼 술. 화가들이 많이 마셨던 술인데 싸서, 돈이 없으니까 이 술을 마시고 환각작용이 나서 술 취한 김에 자기 귀를 잘랐다라는 설이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만큼 유명해진 화가죠. 고흐는 생전에 자기 그림을 1개 팔았대요. 자기가 즐겨가던 술집 사장님이 사줬대요. 거기서 전시도 한 번 했을 뿐이래요. 이런 설도 있는 반면에, 하나는 테오가 팔아줬대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설도 있어요. 그냥 설로 나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책을 써봤어요. 근데 고흐는 편지와 그림이
묘하게 일치되게끔 편지를 많이 써서 묘하게 일치되게끔 책이 나왔고 그 책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영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영화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그림이 주목받고 재조명되고 그러면서 유명해져서 미술관까지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혹시 로댕 까미오 클로델 아시죠? 로댕의 연인 까미오 클로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댕은 아시죠? 생각하는 사람. 네. 로댕의 연인 까미오 클로델은 로댕에게는 원래 그러니까 결혼하진 않았지만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부인이 있었어요. 아들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 부인을 두고도 바람을 펴요. 그 부인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냥 본처의 역할을 하고 그 첩인 사람들을 좀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까미오 클로델도 사실 본처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했고요. 로댕의 조수였어요. 근데 실력이 뛰어난 조수였어요. 그래서 로댕의 작품 중에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좀 제작하기도 했고 조수가 제작하고 이름만 로댕이 쓰는 경우가 요즘도 있어요. 특히 조각 쪽에서는 그냥 기술적인 면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한테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로댕의 군단이 있었는데 로댕은 그 당시 아주 큰 작가였고 까미오 클로델은 조수잖아요. 그리고 후처잖아요. 그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더 기구했던 거는 아빠는 많이 사랑을 했는데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자기가 그림을 하고 싶다고 조각을 하고 싶다고 이 흙 자루를 가져와야 돼.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 자루를 가져왔는데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이 흙 자루를 엄마가 내동댕이 치고 심하게 때렸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고요. 이 엄마가 나중에는 이 여자를 정신병원에 보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죽어요. 이 여자는 사랑도 로댕에게도 버림받고 마지막에는 구박만 당하다가 이용만 당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또 비슷한 케이스로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구한 삶을 옆에서 보던 친척이 써요. 또 책으로 써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또 영화화돼요. 그래서 유명해져서 또 미술관이 생겨요. 네. 그 여자의 네. 까미오 클로델은 재주는 정말 있어요. 그리고 까미오 클로델 자체도 예뻐요. 그래서 로댕이 까미오 클로델을 만들고 로댕이 까미오 클로델을 만났을 때 작품들은 생기 있고 미술적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아요. 여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피카소가 대표적이죠. 바뀐 여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그림 보면 그의 그림 화풍이 변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피카소와 고흐의 다른 점 느껴지시죠? 생전에 유명했던 화가 생전에 유명하지 않았던 화가 그리고 어렵게 살았던 화가 피카소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유한 화가. 그래서 화가가 힘들 텐데 그쵸? 미술 교육시키겠다고 얘가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 학원에서 나중에는 강사로 일했었거든요.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미술 힘들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미대 교수 나쁘지 않잖아요. 미대 교수를 하면서 그림 작품 활동 하고 있고요. 학원 하는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특히 입시학원은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려야 돼요.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이 정말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추석 이럴 때 더 열심히 그려야 돼요. 연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가을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생활한 정확하게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세보니까 6년 됐더라고요. 6년 하고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미술교육대학원을 갔었어요. 아나운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그쯤에 생겼고요. 이렇게 그림 에세이 쓴 것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림 에세이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림 에세이, 제 그림이에요. 제 그림, 표지가 제 그림이고 깃털만 붙여놨네 싶죠. 근데 또 얘기를 들으면 이러세요. 그리고 이런 감이 왔을 때는 그냥 깃털만 붙여놨네 라고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보다 이 그림을 더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화가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이 그림이 왜 나오는지 알고 같이 명상도 해본 상태에서 보면 더 좋아요. 명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거든요. 메디테이션, 실제로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면서 명상을 하면서 작업했던 거고요. 화조화를 그리고 있는데 꽃이 나중에는 색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의 색깔이고 그리고 그때는 그냥 창문을 보고 있었는데 깃털이 떨어지는 거예요. 새로 그릴 필요가 없이 그냥 깃털 붙여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깃털을 붙였어요. 그게 화조화 세븐 명상 메디테이션 중에 하나고, 이 그림으로 전체 다 전시를 했을 때의 그림인데, 그림 에세이를 쓰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 에세이집을 준비하던 중에 아시아노브라는 곳에서 다선, 몽골, 미얀마, 일본, 캄보디아, 한국까지 이렇게 5개국의 여러 시인들이 모여서 글을 써보자,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아시아노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저기 대표님이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방송 작가였어요.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한 거는 여수 MBC에서인데, 화가가 갑자기 펑크가 난 거예요. 아파서 방송을 계속 만들다가 펑크가 난 거예요. 화가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필요했고요. 화가가 떠나는 여행길 중에 그런 예술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길, 중의적인 의미예요.를 인터뷰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스케치만 하면 돼. 근데 리포터 지망생으로 이만한 지원서 중에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이만한 지원서를 내고 안 갔거든요. 시험을 보러 못 갔어요. 그때쯤에는 계속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시험을 보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다른 시험이랑 겹쳐서 거기를 못 갔고 다른 데 갔었는데, 이 지원서 중에 화가 리포터 지원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낸 저기 대표님, 방송 작가님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사실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건 또 의미가 있는 게, 몽골과 일본 작가님은 제가 스피치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동화책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동화 그림도 그렸거든요. 이제 보실 거예요. 동화 그림도 그렸는데 동화책을 만들어서 그 어린 왕자 같은 책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꾸준히 하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뭐든지 꾸준히 행하고 걸어 나가고 실수를 통해서 또 수정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는 주제를 생각했어요. 미술 강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보면 나올 텐데, 이야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근데 항상 저는 벽에 부딪혀요.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습관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뭘 고칠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수정해요. 계속.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너는 고흐도 아니잖아. 너는 피카소도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너의 그림 이야기를 시간을 내서 놀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들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래도 한국미술사에서는 기록되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고우한테 고우의 그림 이야기를 듣는다면 좋겠죠. 진짜 그림을 보면서 피카소한테 피카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좋겠죠. 그림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깃털 처음에 그냥 깃털 저게 그림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깃털 붙여놨네. 그냥 그림 그린 거야. 근데 설마 아니 그냥 붙인 거야. 그러면 딱 표정이 변해요. 왜 붙였어?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왜 붙였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예. 그 수업 시간에 요즘에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사진기가 나왔잖아요. 사진기로 찍어. 왜 그려? 그릴 필요 없어. 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3D 프린터가 나왔잖아요. 조각가들이 긴장해요. 살짝 긴장했어요. 근데 사진기가 나왔을 때만큼 긴장 안 해요. 왜? 3D 프린터를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해요. 사진기를 어떻게 이용할까? 3D 프린터를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냥 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배고플 것 같아서라고 해요.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미대를 어떻게 미대까지 나왔어요. 미대를 졸업할 때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거는. 그림 그리는 거는 뭐 밤새고 그림 그리고 자면서 꿈에서도 그림이 나와요. 선생님한테 그림을 배워요. 꿈에서도. 근데 이게 졸업을 앞두니까 나 그때까지도 학원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그 학원에 강사로 계속 있었는데 학원을 하자니 또 힘들 것 같긴 한데 학원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살아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술교육대학원을 갔어요. 미술교육대학원에서 아나운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발표를 할 때.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원래 진짜 싫어했거든요. 특히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대중공포증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울렁증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찍어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표정이.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셀카도 많이 찍는 사람이 된다고. 그림도 많이 그려본 사람이 잘 그리고요. 발표도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래도 발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라고 자꾸 불리다 보니까 아나운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쯤에 자기계발서를 많이 봤는데 자기계발서에 스피치 학원은 돈 내고라도 가라 라는 얘기가 있었고 꿈을 향해서 도전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같은 내용을 3권의 책에서 거의 한 달 만에 보았어요. 그리고 화가가 9시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9시 뉴스에서 날 인터뷰를 하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발표하거나 인터뷰할 자신이 없는데 내가 말한 내용이 혹시 짝사랑하던 누구한테 들어가면은 할아버지가 보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보면 창피할 것 같은 생각이 그때 문득 들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스피치 학원에 그냥 갔어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됐어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죠.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림 그린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10분, 30분씩 더 사과 1개씩, 2개씩 더 그린 것처럼 한 1년 정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어려웠어요. 힘들었고 좌절도 느꼈고 그랬는데 그냥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는 포인트가 있어요. 실기는 무조건 남들보다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막 고흐 얘기하기도 했는데 한국미술사의 남남화가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많이 그리면 된다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작가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로덴, 까미유 클로델, 고흐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의 미대 졸업하고는 보통의 작가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론과 실기가 병행돼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지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발견한 거는 청전 이상범이라고 아세요? 네, 동양화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예요. 혹시 동양화 허백련 아세요? 허백련 아시죠? 네. 그 2명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남들보다 미술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그냥 이야기하듯이 흘러갔는데 요즘 미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그림 어떻게 하면 잘 그리는지, 그리고 미술 교육 시장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몇 가지 다시 포인트 짚어드리면 많이 그려요. 연습을 많이 시켜요.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면 4장 나와요. 4장 나오는 게 그만큼이고 그걸 조금 더 봐주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게 그리면 돼요. 그렇게 그리면 합격해요. 남들보다 많이. 그리고 물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다시 하면 돼요. 재수하고 삼수하면은 돼요. 제 친구 중에 삼수에서 서울대 수석한 친구도 있어요. 실기 수석. 그게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된다라는 것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 나 원래 그림 잘 그렸어요? 근데 그냥 안 그려서 안 그리는 거예요? 관심은 있어요? 싶으시면 그냥 연필을 들고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따라 그려보세요. 책을 사서 책을 보고 그리셔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시작을 해보세요. 만화 그리셔도 돼요. 요즘 혹시 아이들이 괴물 그려서 고민이신 분 계세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이들이 다 크셨나요? 예. 아이들이 우리 조카가 괴물 그려서 고민이래요. 자꾸 그냥 그렇게 두라고 왜 고민하냐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친구 중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애는 리니지 게임 디자이너예요. 걔가 애들 다 데려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왜 게임 못하게 해. 게임으로 키워. e스포츠하고 또 게임 디자인하게 해. 여기서의 포인트는 또 미술에서 미술대학 교수가 되는 방법도 있고 미술학원을 차려서 그래도 부유하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도 있겠구나. 애니콜 디자인 한 친구도 삼성에서 미술팀에 있고 그래도 잘 살아요. 회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을 한다고 해서 화가라는 데 한정시키지 말고 좀 넓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도 조금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림만 그리지 않아요. 작가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요. 그리고
생각의 폭을 조금 더 깨요. 작고.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슈를리얼리즘,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표현주의, 야수파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 복잡해지죠. 예.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다 편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고 어떻게 배우냐면 하나만 알려드리면 아방가르드 혹시 아세요? 아방가르드. 아방, 앞에 서는 거예요. 군대 용어예요. 가르드, 가드예요. 앞에 서서 가드하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먼저 총바지 내보내잖아요. 그 총바지를 아방가르드라고 그래요. 그게 미술 용어에서 따왔어요. 미술 영화에서 아방가르드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진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진기가 없었죠. 사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용 그림이 있었어요. 동양화에서는 왕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고 서양화에서는 신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유럽 여행 가실 거라고 했는데 이제 유럽 가시면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 이런 성경을 기반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일 거예요. 루브르에서도 많았죠. 근데 동양에서는 왕 중심으로 왕의 행차도, 혼례 이런 것들을 그리죠. 기록용이었어요. 근데 사진기의 발달로 화가들이 걱정을 하게 돼요. 이전의 화가들은 기록하는 데 그림으로 기록하는 데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진기가 발달이 되니까 이제 난 뭘 먹고 살지? 라고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네. 점만 찍어놓고 1억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잠깐 움직였냐면 뒤집어져서 이거예요. 점만 찍어놓고 1억이 이우환도 아까 청전 이상범 그리고 또 누구였죠? 허백련 쓰셨죠? 나중에 이 정도는 몇 가지 정도는 쓰셔도 돼요. 허백련, 이상범 이 정도는 쓰셔도 청전 이상범 그리고 허백련 이런 정도는 동양화에서 크게 중요한 화가 중에 하나고 이 사람은 이우환 점만 그려놓고 1억이에요. 진짜 유명한 아트바젤이라는 아트페어가 있어요. 아까 키아프랑 또 화랑미술제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개는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 이 얘기 듣고 그 두 개 가보시면 대충 미술 보는 거 어렵지 않게 느끼실 거예요. 대충 미술시장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현대미술시장은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거 알게 되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한 5년 정도 보면은 그림이 보여요. 근데 재밌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려운 용어를 써서 막 어렵게 약간 추상표현주의부터 하나씩 야습하는 이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그냥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런 제 그림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미술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아나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미술 연습할 때랑 적용이 되더라. 실기는 다 똑같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미술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경주에서 미술 강의하고 왔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더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좀 더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계속 더해가는 중이고 이우환이라는 작가 아까 점만 그려놓고 1억 이 작가에 대해서 개념미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미술은 작가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진이랑 딱 반대죠. 이게 뭔데 1억이야? 모르겠는데 이 작가에 대해서 아시면 돼요.
작가의 생각을 찾아보시면 돼요. 작가의 철학을 보면 어떤 철학자도 이 사람한테 대항하지 않아요. 그냥 너의 말에 일리가 있구나. 작품 좋다. 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점을 꾸준히 그려가요. 이걸 개념미술, 생각하는 염자가 생각할 염자거든요. 철학을 넣는 거. 사진기의 발달로 이런 미술들이 나온 거예요. 자꾸 생각을 담다 보니까 점을 그리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이렇게 병기만 갖다 놓고 사인해 놓고 미술관에 갖다 놓고 이걸 또 미술품이라고 해요. 아세요? 이 누군지? 얼마 전에 정말 유명한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좀 크게 전시했던 뒷샹의 셈이에요. 개념미술의 시작이라고도 봐요. 모르시면 이것도 쓰셔도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쓰셔도 돼요. 이런 것만 한번 쭉 보세요. 저도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쓰고 안 쓰고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장의 셈 정도,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요 정도는 대충 다 알고 있는 것들만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디메이드예요. 이미 만들어진 걸 기성품을 갖다 놓고 작가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8개인가 10개인가 만들었는데 8번째 작품이 이번에 옥션에 나왔는데 크리스티 다 아시죠? 크리스티 소더비 아시죠? 옥션 경매하는 데가 있어요. 네, 크리스티랑 소더비에서 김한기가 뭐 40억에 낙찰됐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 그림 몇백억에 낙찰돼요. 변기 갖다 놓은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아니요, 변기를 띄어다가 사인만 해놓고 미술관에 전시. 네, 웃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몇백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변기를 사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8번째 변기를. 8번째 변기가 좋대요. 변기인데 같은 건데 사인이 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지죠. 아까 점만 그려서 어게 파는 것도 좀 그랬는데 이건 몇백억에 낙찰이 되네? 라는 생각에서 뒷장은 코수염이 이렇게 생긴 화가예요. 뒷장도 아마 어떤 미술관에선가 보셨을 거예요. 에라시 오옥규라는 게 있어요. 그녀의 엉덩이는 빨갛다예요. 에라시 오옥규를 프랑스어로 읽으면 그녀의 엉덩이는 빨갛다래요. 모나리자의 코수염을 그려놓고 그런 제목을 붙여놨어요. 일들을 계속해요.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계속 시키는 거죠. 발상의 전환. 이게 이 작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가 노트라는 게 있는데요. 작가 노트를 보시면 그 작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아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효환이 작가와의 만남을 해, 작가와의 대화를 해서 가신다면, 아까 이 작가가 이효환이에요. 가실 수 있다면 이효환한테 직접 이 그림 이야기를 듣고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친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어떠세요? 네. 난해. 어려워. 작가 노트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또 그림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그렸구나, 이렇게 많은 시간 그림에 투자를 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아셨을 것 같고, 저는 아나운서로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사실 모르셨죠. 여기 아나운서라는 글 안 써서 모르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또 화가처럼 하겠다고 작업실에 있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업실에 있던 그대로예요. 화장만 조금 더 했어요. 오다가 따로 받지도 않고 나중에 작업실로도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대학원에서도
9시 뉴스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말하는 걸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스피치 학원에 갔다가 아나운서가 됐는데 한 10년 정도 방송했는데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17년 차거든요, 아나운서. 거의 뭐 매일같이 한 10년은 방송했는데 그것도 한 3방이 뭔지 아세요? 방송 3번 돌리는 거? 네, 3번 돌려요, 같은 거를. 3방은 기본으로 하고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뉴스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꼭 했는데도 그게 뭐 10년 하면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참 허무해요.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모르는 게 더 좋아요. 몰라봐서 죄송해요 이러기도 하는데 저도 알면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 했는데 아트페어에서 앉아있으면 최지인이다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나보고 오나? 하고 긴장해서 나 화장도 안 했는데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림 보고 앞에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림 보고 왔구나? 이러고 제가 작가인데요 라고 하고 나가면 너가 얘냐고 이거 그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온 게 아니라 그림 보고 온 거였고 제 얼굴 모르고 그림만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씩 생기나 보다라는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 힘들어요. 아나운서 최지인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원래 그림을 그렸었고 그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림이 운명인 것 같아요. 그냥 늘 그렸던 거고 그림을 안 그리면 아파요. 이거는 그림의 치유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를 자꾸 발산을 해요. 아까 친구랑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림 그렸다,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서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로 차마 다 하지 못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그림을 보고 울고 가시는 분도 생겼어요. 그거는 그림을 보면서 또 힐링을 얻고 치유를 얻는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림이랑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이 얘기하는 거를 느낌이 아니라 얘기를 한다고요? 그림이랑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림이 말을 걸어와요. 그림이 막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림을 계속 보고 있고 싶기도 하고 그림에 빠져들기도 해요. 신기하죠? 어떤 그림은 그래요. 어떤 그림은 안 그래요. 나는 모든 그림이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런 그림 본 적이 없어. 그림을 많이 안 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그림은 깜짝 놀랍게 하기도 할 거예요. 전 어떤 그림 보고 수업 시간에 사실 그림책 보고 있었거든요. 종교 수업 시간에. 종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림책 펼쳐놓고 그림 보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냥 그림 좋아하니까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팔짝 놀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여기 발이 안 닿아서 이렇게 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뛰었어요. 이러고 그런 그림도 있어요. 추상 표현주의, 추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은 해골이 보여요. 사람인데. 그런 그림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보이는 게 있는데 그림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동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그림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사동의 갤러리는 무료예요.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갤러리가 보여요. 인사 아트 그리고 그 앞에 큰 갤러리가 하나 더 있는데 큰 갤러리 위주로 처음엔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계속 가시다 보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공평 아트 뭐 이런 갤러리들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다른 것들은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러기도 해요. 인사아트 플라자 갤러리도 있고 작은 공간에 아주 낡은 곳에 지하에도 있고 막 3층에도 있고 그런데 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한 그림을 한 7년, 5년쯤부터 그렇게 인사동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간 건 아니고 잘 다니다가 어쩔 때 안 가다가 친구들 전시하니까 갔다가 또 전시장에서 살다가 어쩔 때는 안 가다가 계속 이러는데 그렇게 한 95년부터 다니다 보니까 두 번의 전시에서는 확 하고 뭔가 왔을 때가 있었어요. 박학률 선생님 전시랑 저랑 거의 비슷한 동갑인 친구 박재경 작가님이라는 작가님의 전시인데 느낌이 확 와요. 그런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냥 봐요. 그러다가 확 왔다고 그랬잖아요. 확 오는 사람의 이름을 써 놓고 그때는 썼어요. 이걸로 찍으시면 돼요. 이제는 써놓고 찾아봐요. 인터넷을. 그러면 그 작가가 나와요. 그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고 보면은 또 보이는 게 달라요. 아까 뒷장의 쌤 그리고 이호환 작가의 그림 보여드렸어요. 이호환은 점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그러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뒷장의 샘은 변기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 전시장에 가면 그냥 변기가 이렇게 있어요. 다른 레디메이드 막 잡동사니들이 있고 변기가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이걸 보지? 그게 미술사의 한 획을 그었기 때문이에요. 아방가르드 기억나시죠? 뭐였죠? 아방가르드. 통바지. 아방가르드. 예, 전위 예술. 전쟁 시에 먼저 나가서 행하는 예술을 아방가르드라고 하고 그렇게 한문을 풀어보면은 개념 미술, 생각념이겠네. 아, 생각이 들어간 미술이구나. 이렇게 보이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다다이즘 같은 거 있어요. 다다이즘 아까 얘기했는데 다다이즘은 다다라 목마 그냥 아이들이 목마를 귀엽게 부르는 말이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바우하우스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싫어하시는 것 같아. 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모임이라 사실 그냥 좀 이야기 좀 풀어 나봤고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고 원래는 그림을 쉽게 소개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류 보면 가수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아티스트는 한류가 안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석 작곡가님이 여기 가운데 김영석 작곡가님 보이시죠? 이 한류를 아티스트와 함께 한번 또 일으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팝앤팝이라는 아트 팩토리를 만들었어요. 팝앤팝 아트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오는 건가? 여기 보시면 찰스장 아세요? 찰스장 해피아트 그린 찰스장인데 팝아트 한국 팝아트의 좀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명이에요. 낸시랭 아시죠? 낸시 언니. 네. 낸시랭 아트놈 모르시죠? 아트놈이랑 팝아트 같이 이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마리킴 아세요? 마리킴, 아트놈, 찰스장 이렇게 팝아티스트 중에 많이 뜨고 대충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지희 작가, 동양화 팝아트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팝아티스트들의 그런 모임을 만들다가 이세현 작가라고 붉은 산수로 유명한 작가님이 있는데 그 작가님도 같이 있고 그렇게 하나의 군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명 정도가 되는 작가들이 같이 이 팝앤팝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미술로 한류가 일으켜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작가님은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그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에 그림이 나오고 얼굴 팩 3억 개 계약하고 왔대요. 중국이 확실히
물량 단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파벤팝에서 사실 저는 이렇게 행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소속 작가로 받아준 걸 수도 있어서 저희 송년회 때 지금 송년회 MC 본 거고요. 미술협회는 아시죠? 한국미협. 이 협회에서 공식 행사 아나운서로 홍보대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이게 경주에서 미술 강연했을 때 모습이에요. 아뜰리에 콘서트라고 르누아르, 모네, 드가 이런 건 다 아시죠? 모네, 르누아르, 드가, 모네 아시죠? 그쵸? 르누아르, 드가 이런 작가들 이야기와 함께 음악 콘서트 했었어요. 그 첼리스트랑 같이 피아노, 바이올린, 그 뮤지컬, 오페라 하는 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진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예체능 했잖아요. 근데 음악 이런 데서 음식점 같은 데서 연주하고 이런다고 프랑스 어디 카네기홀 같은 데서도 연주하고 온 친구인데, 이 친구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오고 프랑스 어디서 추천받아서 연주하고 온 친구인데, 저랑 같이 얼마 전에는 신윤복에 대한 이야기 풀어놓으면서 그냥 음식점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대중 가수들은 많이 관심 갖고 좀 호응도도 좋고 많이들 찾는데, 순수 파인아트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에 대해서, 혹은 소수만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 1%만 즐기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면서, 저도 이렇게 미술 이야기 쉽게 알려드려야지,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럼 일환 중에 하나로 같이 이렇게 아트 팩토리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트 아시아라는 곳에서 저 행사했을 때 진행하고 있고, 여기 또 같이 김은석 작곡가님 계시죠? 좋으시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파벤팝에서 제공해주는 레지던시가 있어요. 레지던시가 작가 작업실이에요. 작업실에 지원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해줘요. 나라에서 그런 지원을 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고양시 레지던시, 고양 레지던시, 창동 레지던시 이렇게 유명한 그런 레지던시가 있고, 거기 지원해서 몇 명의 작가를 뽑아서 2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작업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 정도만 내고 제공해주고, 작업을 하고, 작업한 거를 발표하고, 컬렉터들, 그림을 사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림을 사게 하고, 또 전시를 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국가에서 운영을 해요. 지원하는 거죠. 근데 아쉬운 점이 사실은 조금 있는 게,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태능서수촌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월급도 주면서 키운 결과 우리나라가 올림픽 할 때 막 10위 안에 들고 그러잖아요. 20위 안에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미술 쪽도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 있잖아요. 그리고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10위 안에 들 수 있는데, 문화예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조금 더 따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좀 더 관심 가져주면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미술 이야기도 하고, 내 그림이나 그림 보는 방법 어렵지 않고 알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재생지로 청계천에서 전시를 했어요. 재생지를 사용해서 미술 작품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젠마 선생님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아시죠? 책 보셨죠? 그러니까요. 책의 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찰스장 작가님은 왜 램프가 흐려졌을까요? 찰스장 작가님은 아마 보면 아실 텐데, 해피아트라고 툴레주르랑 콜라보도 하고,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아실 건데,
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첨가를 시켜놓을게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책이 더 낫네요. 그 한재만 선생님이 한 거예요. 여기 우체국 전시와 함께하는 우체국에서 도움 줬고 재생지 예술 전시회에서 한재만 선생님이 이렇게 기획을 해서 같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많아지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미술인의 날이 있는데 미술인들도 미술인의 날이 있는지 잘 몰라요. 미술인의 날에 행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모네, 르누아르, 드가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여기서 강의할 때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보니까 힘든 시기가 있었고 힘든 시기 이 사람들은 더 힘들었던 게 전쟁 세계대전이 있을 때 세계대전에 가서 군대에서 총도 쏘다가 와서 또 그림 그리고 이랬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막 피해 다니고 군대 안 가려고 빠져나오고 근데 그림을 계속 그렸고 전쟁 당시에 힘들었을 거잖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린 결과 나중에는 모네의 정원 같은 것도 만들고 정원도 꾸미고 그렇게 말년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도 유명했던 화가예요. 이 사람들은. 르누아르 역시 마찬가지고 드가는 그 발레하는 여인을 많이 그렸던 무희들 많이 그렸던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드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랑 이야기가 더 재밌죠. 미술 쪽에서는. 그래서 로댕 까미오 클로델이랑 모딜리아니 이야기 했을 때 이렇게 몰입도가 좋았는데 그 몰입도 좋은 거 위주로 해서 저도 계속 더해지고 있으니까 다시 하면 또 더 좋아지겠죠. 괜찮아, 다시 하면 되니까 주제니까 여러분들도 힌트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그냥 이야기 듣는 것 같죠?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동양화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두 사람도 알게 되셨어요. 청전 이상범이랑 그쵸? 그리고 또 누구였죠? 허백련. 허백련에 대해서 아마 찾아보지 않으실까요? 잘 모르셔도 혹시 취하선 보셨나요? 취하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영화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취하선 보면은 술 먹으면서 그림 그려요. 화가가 술 먹으면서 그림 그리는 이야기예요. 동양화가. 그런 거를 통해서 그림에 대해서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있어요. 아, 정신병원에 가고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했고 아빠는 얘를 싸고 돌고 사랑했지만 집에서는 약간 딸 같은 아이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로댕의 조수로 들어가서 핍박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영화로도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게 정신병원에서의 이야기가 주라. 정신병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때 연기했던 연기자도 꽤 연기력 인정받았던 영화고 하니까 영화를 통해서 그림을 좀 더 쉽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사실 우연히 오는 것 같아요. 그 레지던시도 어쩌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고 강연하고 싶다 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미술 강연, 그 르누아르, 드가 이런 사람들 아틀리에 콘서트라고 우연히 함께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MC를 했었어요. 그리고 미술가들의 책을 많이 쓴 분이 계세요. 진중권 선생님도 많이 쓰셨잖아요. 진중권 선생님의 누님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미술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MC를 보게 됐었고 그 기획사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저도 원래 미술 강연을 하고 싶다. 제가 원래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미술 전공했다 하니까 그러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에는 최지인 아나운서 MC님이 더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아이들이랑 엄마가 같이 보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된 건데 이때쯤에 또 어떤 작가가 세바시에 나와서 자기 그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그림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생각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사실 기회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우연히 또 경주에서 농협 이런 사내에 강연을 최근에 하고 왔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갔다 오면서 사실 조금씩 더 이런 이야기들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많이 유명한 화가 아니고 아직 신진 작가예요. 이제 이제 7년째 활동하고 있는 작가예요, 저는. 그리고 7년, 8년째 활동하고 있는 작가네요. 8년째 활동하고 있어서 개인전 14번 했고 단체전 80여 회 정도 했고 춘추회 수건회 회원으로 엑골에서도 회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4월에 진부령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거고요. 미술관이랑 갤러리는 다른 공간이에요. 그래서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가급적이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미술관의 장은 미술관장이고 갤러리의 장은 갤러리 대표예요. 갤러리는 좀 더 상업적인 공간으로 그림을 팔아야지 운영이 돼요. 미술관은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작가들의 그림을 하나씩 사고 있어요. 아카이브를 위해서. 현대미술의 사조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전시를 하면 일주일간 약간 350 정도 들여서 일반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300명 정도 와요. 제 지인 포함해서. 저는 좀 많이 오는 편이고 어떤 작가님은 많이 안 올 경우에는 10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갤러리에서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포함. 근데 중국 방송을 했었어요. 1인 방송으로. 중국 방송을 하니까 10,000명 정도가 다녀보게 됐어요. 제가 막 제 그림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작가님들 오면 같이 인터뷰도 하고 같이 노닥거리고 제 그림 설명도 하고 갤러리 대표님이랑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10,000명 정도가 봤어요. 드라마에 출연을 했어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SBS 열애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계속 또 재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MBC 기왕후는 특히 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품이 들어간 걸로는 태국에서도 그림을 본 거죠. 계속 재방이 된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판로를 많이 늘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MBC 드라마는 예고 선배가 미술 감독으로 있어서 또 기왕후 황후대전에 크게 제 머리보다 3m로 제작을 해서 넣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경험이 되고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또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간도 저는 작업하다 왔어요. 4월에 전시가 큰 게 3개 있어요. 미술관 얘기했지만 개인전도 하고요. 또 여기 신사동 근처에서 전시도 하나 할 건데 그래서 그림 그리다 왔는데 그림 그리는 시간을 쪼개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술 강연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람들과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짝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로메로 브리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작가예요. 이 작가. 이 그림과 너무 다르게 생겼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되게 예쁜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예요. 그림 보고는 여자 같았거든요. 근데 저도 요만한 작품 하나 사고 싶었는데 50만 원이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아빠도 사실 작품을 조금씩 콜렉하셨어요. 그래서 컬렉팅 하면서 번 돈으로 예고 보내고 청경자 작품도 사실 20만 원 정도일 때 살려고 했었는데 그 돈이면 자기가 아빠는 직업군인이셨거든요. 대위일 때 그러니까 부대원들 회식을 고기 회식을 시켜줄 수 있는데 아깝다라고 하고 안 샀는데 지금 3억이어도 못 사요. 줘도 못 사요. 안 팔아요. 그런 작가가 돼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림을 조금씩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 갖고 아빠 선물하려고 물어봤는데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만한 게.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300만 원이 됐어요. 재밌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미술 재테크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저도 활동하면서 계속 보다 보면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씩 사모으게 돼요. 작은 거 부담되지 않는 선에 그런 작품들 있거든요. 7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이런 것들 작품 요만한 거 샀는데 40만 원 되고 이러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웃기죠. 네, 로메로 브리또는 얼마 전에 또 크게 전시를 해서 더 유명해진 작가기도 하고 오페라 갤러리에서 처음에 저는 살려고 알아봤던 거였고 이거는 왜 그려놨고 빌딩 수비 종합공원이라고 왜 써놨냐면 방송을 하면서 지금도 재료비는 벌어요. 네,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방송국에 이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작품이.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혼자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PD들이 지나가면서 왜 그러냐고, 뭐 찍는 거냐고, 되게 유명한 작가의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랬더니 아 그러냐고,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 이러면서 보더라고요. 매일 봤지만 자기들은 유심히 보지 않았다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였냐고, 뭐 떨어뜨릴 뻔했다고,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밑에 있더라고요. 떨어뜨릴 뻔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도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큰 건물을 지으면 나라에서 법적으로 조각품이랑 입체 작품이랑 평면 그림을 사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그림들이 내가 있는 건물에도 있을 수 있어요. SBS에서도 진짜 유명한 작품을 엘리베이터 앞에 걸어놨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알고 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해외의 유명 작가의 그림을 걸어놨더라고요. 알고 샀으면 대단하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나? 이러고 봤는데,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겠죠. 그러니까 알면 보이고요. 보면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보는 즐거움을 알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실 거예요. 그 시작은, 첫걸음은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면 빌딩 숲이 조각공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법적으로 다 하나씩 갖다 놨으니까 하나씩 찾아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도 4월에 청담동 미엘에서 개인전을 할 건데, 갤러리에도 카페에도 그림을 전시해놔요. 미엘 혹시 아시지 않으세요? 많이 아시던데. 아, 많이 알아. 나 가봤어. 근데 거기가 갤러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중에. 괜찮은 공간이고 작가들이 열심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차 마시고 밥 먹는 공간으로 보는 거면 그냥 차만 마시고 밥만 먹는 것으로 끝.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 이게 그림이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사실 미술 실기 수업도 해요. 토요일에는 CEO 취미미술로 시작을 해서 계속 취미미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안 오신다고, 사정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오고, 한 번 하고 쭉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 번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차이가 커져요. 그냥 꾸준히 하시면 좋고, 미술관도 꾸준히 다니시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왜 난 안 보이지? 막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알면 보인다고 하는데 별로 안 와닿아 싶으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95년부터 다녔는데 와닿았던 전시 2번 있었다고. 그렇게 2번의 전시를 봤지만 그 2번의 감동은 발품 팔만하다고 생각해요. 2번의 감동은 대단해요, 사실. 그리고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힐링을 여러분들도 미술관을 다니시면서 갤러리에 발품 팔고 산책하듯이,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그냥 나들이 가듯이 미술관 찾아서, 이우환 미술관도 있거든요, 부산에. 제주도에도 뭐 추사 김정희 미술관, 세안도 있고요. 가서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고, 지금도 연락 오는 언니가 그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큐레이터인데, 언니인데, 거기도 박물관도 알고 보면 너무 재밌는 공간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박물관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리고 큐레이터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면 4번째 강의는 거기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그냥 한 분도 재밌게 보여요. 서예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그리고 사진 찍고 아 재밌게 보여. 아 옛날에도 부정을 했구나. 입시 때 과거 할 때 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시간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게 그냥 미술을 즐기는 시간으로. 혹시 오늘 나오고 재미없어서 다음부터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1교시 끝, 그리고 2교시는 그냥 여러분들끼리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할게요.